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호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38살의 정호는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한 분야에서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왔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호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고 가족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릴 때마다 정호는 은근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도 진지하게 가족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내 은지와의 관계였습니다. 34살인 은지는 6개월째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은지는 저녁마다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고 샤워를 하고 나면 곧바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쁠 때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2달째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은지는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3달째 접어들 무렵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은지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산부인과에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호는 그렇다면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은지는 혼자 다녀오겠다며 정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4달째가 되자 은지는 컨디션 난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죠. 5달째에 이르러서는 정호도 더 이상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의 은지와 지금의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신혼 때는 스킨십도 자연스러웠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대화도 많았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은지는 정호가 퇴근하면 이미 방에 들어가 있거나 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은지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정호가 어디 나가자고 하면 다음에 가자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정호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신혼의 열기가 식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감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정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화면만 응시했죠. 정호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고 대화는 늘 짧게 끝났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지에게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보면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은지는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었죠. 정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접 따져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만약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거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은지는 의자에 앉아 진단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천천히 재생되는 영상처럼 은지의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성병 양성 판정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은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남편분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간 교차 감염을 막으려면 두 분 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바쁜 사람이라 병원에 올 시간이 없다고 둘러댔죠.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서둘러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남편 정호와는 6개월 넘게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정호가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게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정호는 음성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은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니까요. 병원 1층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며 은지는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죠. 약을 받아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은지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은지는 가방을 열어 받아온 약봉지와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병명이 적혀 있었어요. 은지는 그 종이를 재빨리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로 가방 제일 안쪽에 숨겼죠. 절대로 정호가 발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정호가 이걸 보게 된다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은지가 1년 동안 유지해온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은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옆 차선의 차가 경적을 울려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집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은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 은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용히 치료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잠시 차를 세우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볼에 붉은 기를 더했고 입술에도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여보, 나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물었죠.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은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요. 은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시동을 걸어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은지의 회사. 명함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보통 직장인이라면 명함 한두 장쯤은 집에 놔두기 마련인데 은지의 명함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어요. 급여 명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는 늘 월급이 들어왔다고만 말했지. 명세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죠. 정우가 한두 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은지는 회사 메일로만 받아서 그냥 삭제했다거나 이미 버렸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정우는 은지가 다닌다는 회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느 건물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은지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늘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동료 이름도 몇 명 들었지만 회식이나 야유회에 정우를 초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부부들은 가끔 배우자가 회사 행사에 동반하곤 했는데 은지는 그런 자리에 정우를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회사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사실 은지는 1년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정우가 알고 있는 은지의 직장 생활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은지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전혀 달랐어요. 은지는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를 통해 소개받은 고액 스폰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고급 사교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기업 대표나 고위 임원들과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죠. 은지는 처음에는 가벼운 식사 약속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새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 대가로 은지가 받는 건 상당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은 기본이었고 고급 호텔 예약도 상대방이 알아서 해줬죠. 매번 만날 때마다 현금 봉투를 건네받았고 때로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같은 것들도 받았습니다. 은지는 이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에 몇 번만 만남을 가지면 정우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명품을 사고 고급 미용실에 다니고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는 생활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평범한 직장 생활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수준이었죠. 출장이라는 핑계는 이런 만남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웠어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지방도시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출장 일정을 미리 정우에게 알려주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죠. 공항 가는 척하다가 강남으로 방향을 틀었고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약속한 남자를 만났고 다음 날 오전이나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우에게는 출장이 잘 끝났다고 보고했고 가끔은 현지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보냈습니다. 정우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은지는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컨퍼런스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편집했고 가짜 출장 보고서도 작성했어요. 정우가 보여달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꾸민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로고도 넣고 날짜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죠. 정우는 그 자료들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불신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느 주말 아침 정우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정우는 최근에 대학 동기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호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은지는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임신은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 물어보려다가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호는 은지에게 병원에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임신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은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회사에서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당분간은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죠. 정호는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은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호는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내년 봄쯤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면 은지도 회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는 거였죠. 승진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임신하면 경력에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럼 언제쯤이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은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은지가 임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스폰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 더 이상 만남을 가질 수 없었고 출산 후에도 한동안은 활동이 불가능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금전적 지원이 모두 끊기는 겁니다. 은지는 이미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스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정호의 월급만으로는 지금처럼 명품을 사고 고급 미용실에 다니며 비싼 화장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이런 생활 수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임신을 하면 몸매가 변하고 피부 상태도 달라집니다. 출산 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은지는 지금의 외모와 몸매를 유지하는 게 스폰 활동을 계속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34살이라는 나이도 이미 부담스러웠는데 임신까지 하면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은지가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젊고 관리된 외모의 여성을 선호했거든요. 한번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는 게 이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은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정호는 은지의 거부가 단순한 컨디션 문제나 커리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낳고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호만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시댁에서도 슬슬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정호의 어머니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며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정호는 그럴 때마다 아내 건강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막 샤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은지는 정호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씻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정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은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호는 별 생각 없이 일어나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다가갔죠.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색 약봉지가 보였어요. 정호는 무심코 그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약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처방 날짜는 2주 전이었죠. 약 이름을 보는 순간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병 치료제였어요. 정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은지에게 이런 약이 있는 거죠? 정호는 약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적혀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 성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였고 복용 기간은 10일이었습니다. 정호는 욕실 쪽을 돌아봤지만 여전히 물소리만 들려왔죠. 정호는 다시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산부인과 진단서였죠. 은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진단명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급 날짜는 약을 받은 것과 같은 날이었어요. 정호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은지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은지에게 성병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정호는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5성급 호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일반 객실용 카드가 아니라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정호는 예전에 회사 행사로 그 호텔에 가본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장기 투숙 고객이나 프리미엄 멤버십 고객에게만 주는 특별 카드였어요. 은지가 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출장으로 호텔에 묵는다 해도 보통은 일회용 카드키를 받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정호는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다시 가방을 뒤지자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두툼한 봉투였고 10,000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3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급여는 계좌이체로 받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호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아무런 메모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흰 봉투에 현금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키기 시작했죠. 약 진단서, 호텔 카드, 그리고 출처 불명의 현금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을 뒤지자 명품 면세점 영수증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 6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가방, 구두, 화장품 등 총액이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정호는 은지가 최근에 명품을 많이 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은지는 회사 성과급을 받았다거나 보너스가 나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지퍼 주머니를 열자 USB 하나가 나왔어요. 정호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재빨리 모든 걸 가방 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오며 왜 서 있냐고 물었죠. 정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이 열려 있어서 정리해 주려던 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은지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정호는 더 이상 그 미소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은지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가방에서 발견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성병 치료제, 호텔 카드키, 현금 봉투, 명품 영수증 등. 그리고 USB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죠. 정호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은지의 예전 직장 동료들이었죠. 은지가 다녔다던 회사의 위치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점심시간을 기다렸어요. 12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예전에 은지의 핸드폰에서 본 동료 사진을 떠올리며 그중 한 명을 찾아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은지와 같은 팀이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은지 씨 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정호를 살피더니 혹시 남편분이시냐고 되물었죠. 정호가 그렇다고 하자 여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을 때 그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은지가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년 전이라고요. 그럼 은지가 그동안 정호에게 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죠. 여성은 은지가 자진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고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은지가 강남에서 고액스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은지를 강남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했죠. 특히 강남 시호텔을 자주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있었어요. 그 호텔은 기업 임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여성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 명이 목격했으니 아마 사실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정호는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은지가 1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집을 나서고 저녁에 퇴근했다며 돌아오던 은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시간 동안 은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출장이라던 날들은 또 어땠을까요? 정호는 은지의 출장 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2, 3일간 집을 비웠었죠. 부산, 대구, 광주 같은 지방도시로 간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은지가 공항 가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출장 기록을 정리해봤습니다. 달력을 펼쳐놓고 은지가 집을 비웠던 날짜들을 표시했어요. 지난 1년간 은지는 총 25번 정도 출장을 갔었습니다. 평균 한 달에 2번 꼴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출장 날짜가 특정 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었고 주말과 겹치는 경우도 많았죠. 일반적인 업무 출장이라면 이렇게 패턴이 규칙적일 리 없었습니다. 정호는 동료에게 들은 호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강남시 호텔은 비즈니스보다는 프라이빗한 만남으로 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VIP층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된다는 설명이 있었죠.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의 다음 출장 일정은 사흘 후였습니다. 은지는 이틀간 부산 출장이 있다고 미리 알려줬었죠. 정호는 그날 은지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는 회사에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고 은지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정호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정호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은지는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며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호는 창문으로 은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리고 10분 후 정호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지가 탄 택시의 방향은 공항이 아니라 강남 쪽이었어요. 정호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시호텔이었죠. 호텔까지는 40분 정도 걸렸고 정호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호텔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정호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정호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정호는 계속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지만 정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호텔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살폈죠. 그러다가 오후 1시쯤 정호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호텔 정문에서 은지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호가 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은지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은지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연인처럼 보일 정도였죠. 정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상했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 충격이 몇 배로 다가왔어요. 정호의 손은 저절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줌을 당겨 은지와 남자를 화면에 담았어요. 두 사람은 호텔 앞에 서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은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정호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으로 전환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은지는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최근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죠. 그 미소가 정호의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찔렀습니다. 은지가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저 남자에게는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였죠. 남자가 은지를 차 쪽으로 안내했고 은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에 앉았고 차는 곧 출발했어요. 정호는 그 차의 번호판까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호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정호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죠.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와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방금 찍은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담긴 은지와 남자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옆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정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모두 옮겼어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수집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병 치료제 사진 진단서, 사본 호텔 카드키 사진, 현금, 봉투 명품 영수증 등. 그리고 오늘 찍은 결정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까지 모든 것을 폴더에 담았죠.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호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리뷰를 읽고 상담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한 끝에 정호는 한 곳을 선택했죠. 다음 날 아침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년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결심했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이에요. 정호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는 정호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성병 진단서,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현금 봉투와 명품 영수증, 그리고 은지의 과거 동료에게 들은 증언까지 모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소송 진행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은지에게 여러 명의 스폰 상대가 있다는 정황이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대부터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죠. 호텔에서 찍힌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먼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텔 출입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호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일 후 은지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서류가 동시에 발송됐죠. 은지가 소송 서류를 받은 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아든 은지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은지는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성병 진단서, 현금 수수 내역, 그리고 특정 남자와의 관계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호는 받지 않았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은지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호는 은지가 활동하던 스폰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은지와 연락하던 남자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급 호텔 예약도 취소됐고 명품 가방을 사줬던 사람들도 자취를 감췄죠. 은지에게 남은 건 통장에 있던 돈뿐이었지만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어요. 은지의 과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송 소식이 퍼졌고
곧 업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은지는 어디에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죠.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정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됐고 은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법원은 은지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도 책정됐죠. 상간남으로 지목된 기업 대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호텔 출입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결국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그 돈을 받고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은지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는 정리했고 회사 근처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죠. 밤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했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헬스클럽에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죠. 정호는 서서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됐어요. 거짓말에 둘러싸여 살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진실된 관계를 맺겠다고 다짐했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정호는 더 강해졌습니다. 반면 은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은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도 부담스러워. 결국 고시원 같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하나둘 중고 사이트에 내놓았고 비싼 화장품 대신 저렴한 제품을 쓰게 됐죠.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의 공백과 소송 경력이 발목을 잡았어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34살 은지는 매일 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죠. 예전에 입었던 명품 코트는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지금은 저렴한 패딩 점퍼를 걸치고 출근했습니다. 모든 파국의 시작은 남편에게 숨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된 삶이었죠. 은지가 6개월간 정호와의 관계를 거부한 이유도 결국은 들킬까봐 두려워서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은지는 매일 밤 좁은 방에 누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고급 호텔의 화려한 조명 대신 형광등이 깜빡이는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은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신뢰 가정. 그리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던 삶까지 모든 걸 잃었죠. 정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은지는 과거의 잔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